첫 번째 이슈는 돈줄을 갖다가 재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 중에서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지금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런 대출 규제, 신 DTI 이런 게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8.2 대책이라든지 작년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서는 대부분이 금년부터, 즉 2018년부터 이러이러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고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 DTI, 그다음에 하반기 때 도입될 예정인 DSR 그 내용을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면요. 자, 우리가 현재 DTI는 그 담보대출 받는 것만 그동안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실시되는 신 DTI는 그 종전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원금도 하나의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전 거는 현재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했다면은 신 DTI는 종전 한 2년치에다가 향후 이분이 월급이 더 올라갈 건지 월급이 축소될 건지 그런 예를 들어서 미래 소득의 추정치까지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DSR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른 사업자들 신용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더더욱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우선 이런 신 DTI만 적용되더라도 서울의 투기 지역에서는 아예 대출 건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출 규제 속에서 더욱더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줄 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도표에서 보듯이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좀 현금이 부족한 사람과의 어떤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래도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더욱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 똘똘한 한 채만큼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과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지별 양극화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차익형 부동산의 수요층과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층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차익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수익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수익형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소액 갭 투자가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소액 갭 투자 쪽으로 수요층이 쏠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가 여유자금 한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차익형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전세 끼고 대출 활용하지 않는 소액 갭 투자 쪽으로 수요층이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올 건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OBS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또 대출 규제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바로메타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 다시 연장한다든지 이런 이슈의 어떤 핵심 속에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이렇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예고 통지가 시작되는 5월 이후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면 5월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스럽죠.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조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자체는 그 받은 자료를 토대로 1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3월 말, 그다음에 한 달간 준비, 그렇다면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통지가 될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통지를 받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자,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뭐 8억 4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냐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서울의 평균이 한 3, 4억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통지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볼 대목은 뭐냐면요. 초과이익을 아예 회피한 구역과 초과이익을 갖다가 맞는 그런 구역하고 따라서 초과이익을 이게 회피한 구역의 몸값이 오히려 더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의 투자 수요층이 있고 재개발의 투자 수요층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건축 규제가 많아요. 재개발 같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피해 나갈 수 있죠. 아, 그렇다면 재건축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재개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어떤 후광 효과를 입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어차피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오히려 5월 이전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월 달을 분기점으로 해서 재건축 시장에서 어떤 바람이 불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재개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런 재개발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5월 이전에 투자를 한다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재건축 연한 논란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혜 지역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혜 지역이. 자,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15년으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그다음에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연한을 40년 연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안전진단 요건만 강화해도 재건축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큰 관전 포인트는 30년 경과된 단지, 이제 30년 이제 도래한 단지 간에 어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는 목동 신도시 아파트,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재건축 연한이 연장이 된 순간 그 거품이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의 이제 그런 논란 속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추진할 건지 그동안에는 리모델링이 3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같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30년 되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연한이 만약에 40년으로 연장이 된다면은 일기 신도시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일기의 신도시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장이 될 건지 말 건지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될 건지 말 건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건축 관련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서울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공급 부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자, 서울의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네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는 공급 부족 논란에 있어서 제2의 입지가 좋은 세곡지구나 내곡지구가 출현할 것인가 그런 초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 말까지 공공택지 공급을 사실상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규제도 강화합니다만은 이제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일단 임기 내에 10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그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100만 원의 공급 소처가 그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의 어떤 공급 부족을 극복을 하려면은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그린벨트,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공급이 된다면은
제2의 세곡지구, 내곡지구가 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제2의 세곡이나 내곡지구의 출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초구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은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갈증이 좀 해소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말하는 그런 100만 호 공급 계획이 신속하게 제대로 사업이 실천되는 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이 다시 2008년, 2009년도처럼 용트림하는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가장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용산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용산민족공원에 첫 삽을 뜹니다. 그래서 한 2027년까지 단계별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경의선 지하화로 인해서 지가 상승을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더 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입지가 가장 좋은 한남 뉴타운이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와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인근으로 인해서 수십억, 많게는 한 100억에 가까운 그런 고분양가의 아파트 단지가 출현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의 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권에 다 이게 완공 단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여기에다가 대고 이제 최근 서울시에서 용산 전자상가 재생 사업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건축 규제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로 용산 재개발 지역의 수요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면서 따라서 가격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용산이 용트림한다는 표현이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용산의 재도약부터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 관전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유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즉 그런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규제가 높은 곳에서 규제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투자 패턴도 역시 돈은 모이는 곳에 더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의 흐름과 돈의 흐름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용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08년, 2009년도에 용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자로서 나고자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용산 전성 시기가 온다면은 이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5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중간 돌출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